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석 프란치스코 회 3회 회원들이시죠? 아까 마당에 보니까 뭐 다 잘들 하고 계시고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휴강이 명강이라는데 어느 대륙에서나 고대 에는 신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에집트에서도 네이트라는 창조의 여신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가이아라는 대지의 여신이 있었고, 중국 신화에도 여와라는 여신이 대지를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고대 여러 민족의 창조 신화에는 여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인류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대지에 근원적으로 어떤 여성성하고 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일찍부터 감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지는 자신을 품어주는 어머니처럼 느끼고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북미주의 원주민들, 소위 아메리칸 인디언들 중에 이제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6개 부족이 공동으로 이렇게 드리는 공동 행사 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 아이들이 아침마다 이 기도문을 외우는데, 이 기도문이 이렇게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어머니 대지에게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어머니 대지를 에워싸고 있는 깊고 푸른 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맨발에 부드러운 감촉을 주고 어머니 대지의 얼굴에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초록색 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머니 대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곡식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런 대지와 이 우주를 어머니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제주에도 설문대 할망이 있죠.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누워서 자던 설문대 할망이 벌떡 일어나 앉아서 방귀를 뀌었더니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을 했어. 한라산을 이루고, 또 할망의 치맛자락 터진 구멍으로 흘러내린 흙들이 모여서 오름들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할망은 몸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풍요로웠다고. 탐나의 백성들은 할망의 부드러운 살 위에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이 제주의 신화에서 제주인들이 몸붙여 살아온 제주의 대지는 할망, 왜 하루방이 아니라 할망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제주인들이 생명을 받아서 이어온 나날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은 역시 하루방이 아니라 할망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 여러분들이 프란치스코 제3회
회원들로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닮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텐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2015년 5월에 찬미 받으소서 교서를 발표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원래 그 교종 되시기 전에 이름은 호르헤 마리아 베르골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르헨티나의 주교셨죠. 근데 이제 관행에 따라서 교종으로 선출되면 새로운 이름을 이제 새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이 선택하신 이름이 프란체스코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자기의 교종 칭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짐작컨대 마지막, 그러니까 투표할 때 추기경들이 모여서 마지막 투표할 때 이제 이렇게 자기로 결정이 나고 나서 다른 그때 같은 남미 출신의 어떤 추기경이 축하 인사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특별히 당신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가 후문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종은 찬미 받으소서 회칙을 발표하시면서 그 1장의 첫 마디를 성 프란치스코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색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노래했듯이 프란치스코 교종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지구가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우리의 누이요, 또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 과도한 욕심으로 이 어머니요 누이인 지구를 너무 무지막지하게 약탈하고 훼손해서 지구는 지금 탄식하고 진통을 겪으며 울부짖고 있다고 교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종만이 아니라 근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구의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세계의 석학들이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처음에 기후변화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쓰다가 차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아니라 위기다, 기후 위기다 하다가 요새 와서는 기후 비상사태다, 아니 기후 재앙이다, 이렇게 말 자체가 자꾸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갈수록 이렇게 태풍이 강도가 더 세지고 빈도가 더 잦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아프리카 대륙의 내부에서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전에 바다와 같이 넓게 있던 호수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식물이 사라지고 울창한 숲이었던 지역이 사막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사철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던 알프스 산맥의 고산지대도 눈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에는 이렇게 여름에 열대야라고 해봐야 기껏해 1년에 한 일주일 이렇게 더위에 고생하면 끝났는데 요새는 뭐 2주, 3주, 한 달 가까이도 열대야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11월만 되면 모슬포 근처에서 이렇게 방어들이 많이 잡혀가지고 방어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모슬포에서 살던 방어들이 다 북상을 해서 이렇게 저 강원도에서 방어를 잡아가지고 모슬포에 가져와서 방어 축제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동해안에서 풍성하게 잡히던 오징어가 또 바닥이 나서 러시아 근해 그쪽까지 올라가서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고, 북한이나 러시아 쪽으로 이주했다고. 바다만 그런 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라서 감귤이 이제 제주만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남쪽에서 이제 재배되고 있고, 경상도에서 재배하던 사과도 이제 북상해서 저 강원도 쪽에 이렇게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칼 폴란이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19세기에서부터 시작된 19세기, 20세기 초에 시작된 시장 사회의 출현이 이 세계에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시장 중심의 사회에서 세상의 모든 요소가 시장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환원되고 상품화되기 시작했다. 시장 사회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모든 요소도 다 상품으로 바꿔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아니면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상품이 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 개성을 이렇게 표출하고 또 그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 능력과 자질을 발휘해서 자아를 완성해 갑니다. 노동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표현하고 자아를 성숙시킵니다. 근데 시장은 노동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본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서 존엄한 인간의 인격을 이렇게 격화시키고 싸구려로 디스카운트 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땅이라든지 또 자연은 본래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땅과 자연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우리 인간 생명을 떠받치는 아주 소중한 자산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상품화하고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그 능력도, 그 노동도, 그리고 자연도 다 상품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고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인격의 가치를 상품적, 물질적 차원으로 격화시키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 토지와 노동의 상품화는 우리 지구촌의 식민주의와 착취와 약탈을 초래했다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토지에 대한 끝없는 소유욕, 땅에서 더 많은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땅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발동을 해서, 그런 욕심은 힘이 있는 국가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아프리카 같은 그 대륙의 약소국을 멋대로 침략하고 수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연 자원을 수탈할 뿐 아니라 상품화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노예무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그 북미주 대륙에 많은 흑인들이 살고 있고, 북미주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거기 흑인들은 본래 옛날부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제1세계 선진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사가지고 북미주나 남미 쪽으로 갖다 파는 거죠. 상품화해서. 오늘날 부작용을 이렇게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하고 그 인종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큰 그 사회의 아주 고질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했던 그 식민지 개척자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그곳의 그 남미 대륙의 라틴 아메리카의 그 어떤 생태계의 특성과 거기에 그 여건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그쪽 땅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그전에는 양이나 돼지 같은 그 소위 발굽 동물들이 없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아주 대규모로 키우는 바람에 옛날에 그 전에는 푸르렀던 언덕이 다 나무가 사라지고 평지에는 사막에 뒹구는 그 관목들로 뒤덮이고 산록지대가 침식이 돼서 도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을 무작정 방목해서 그쪽에 본래 있었던 전통적인 농업 형태가 파괴되고 토착민들이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라틴 아메리카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아마존 유역, 그 아마존에서는 지금도 금을 비롯한 각종 광물 채굴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탄광을 만들기 위해서 그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숲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강물이 오염되고, 또 그런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 확보를 위해서 또 대규모 수력 발전 댐을 만들고,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또 숲을 또 벌목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소위 지구의 허파라고 일컬어지는 아마존의 귀중한 자연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형태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벌목업자들은 그 숲을 지키려고 저항하는 이들을 암살하고 원주민들을 쫓아내서 쫓겨난 그 원시림에서 쫓겨난 원주민들이 도시 근처에 가서 도시 빈민촌을 만들고, 그 벌목업자들은 그런 것을 더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열대 우림에다 불을 질러서 끊임없이 이렇게 열대 우림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 불을 질러서 이렇게 나무가 다 이렇게 죽으면 거기다 이제 소를 대규모로 이렇게 키웁니다. 언젠가 아르헨티나에 갔더니 거기는 사람 수보다 소 키우는 소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근세 이후에,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후에 인류는 우리가 사는 이 대지가 마치 우리 인간이 거기서 뭔가를 캐내고 퍼내고 개간해 주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창고, 물량 창고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인간들이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은 너무나 아주 초보적이고 유아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기, 물, 돌, 바위, 나무, 벌레, 물고기, 새, 짐승들, 그리고 인간, 이런 그 피조물들이 각각 서로 아무 관계없이 그냥 따로따로 그냥 거기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학자들은 이 지구가 그런 따로따로 아무 서로 상관없이 존재하는 무생물이나 식물이나 아니면 곤충이나 포유류나 또는 인간들, 이 모두가 굉장히 복잡하게 아주 얽혀 있는 하나의 먹이사슬로 엮어져 있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유기체로서 그 자체의 고유한 정체성과 자율성을 갖는 하나의 생명체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류가 이렇게 지구 생태계의 복잡한 유기적 통일성과 역동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그냥 자연 자원의 창고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지구를 훼손해 온 그 배경에는 서구 문명의 기초를 놓은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큰 책임이 있다.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도 자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하고 뉘우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서의 첫 시작인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 글자 그대로 이렇게 단순하게 오해해서 온갖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지배하여라, 다스려라. 이 단어를 너무 글자 그대로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지배하여라 하는 표현은, 지배하여라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인간 멋대로 다루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해서 그 양들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고 키워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지배하여라 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원뜻이라고 합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구다는, 여기서 일구다는 말은 밭을 경작하고 거기에 생명을 길러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돌보다는 말은 보살피고 보호하며 감독하고 보존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창세기의 말씀도 지배하고 이렇게 다스려라 하는 말씀이 그 밑바닥에는 정말 인간이 피조물 하나하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서, 목자가 양 한 마리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흩어져 길을 잃고 어디서 헤매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쫓아가서 산을 헤매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목자에게는 양 한 마리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 하나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스려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구고 돌보다 하는 것도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작물은 자란다고 그렇게 농부들은 말씀하죠.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창세기에는 들어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읽어내지를 못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기후 위기나 이렇게 정말 지구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그 위기 의식을 가지면서 그리스도교 신학자들도 이제 인간만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신학에서 세상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포함하는 그런 생태적 신학이, 우리는 그 생태적 신학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자세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기후 과학자들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굉장히 걱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노암 촘스키라는 세계 석학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방관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극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12만 년 전 해면이 현재와 비교하여 6 내지 9m 정도 높았던 시대의 지구 기온에 다가가는 추세다. 지금 우리는 12만 년 전의 환경의 재현을 시사하는 불온한 요인 중의 하나로 남극 서부의 거대한 빙판이 무너지고 있다. 빙하는 1990년대의 5배의 속도로 바다에 흘러 들어가고 있고, 해수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빙하의 두께가 100m나 사라진 장소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10년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다. 남극 서부의 빙판이 완전히 녹아내릴 경우 해면은
5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바다 근처의 연안부의 도시들이 침수될 뿐 아니라 그 밖에도 우리가 눈을 돌리고 싶어질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저지대 평야가 모두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기후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기업형 공장식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식 농업, 기업형 농업에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그리고 아산화질소의 3대 그 온실가스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의 25%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에서. 이 공업형 농업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4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산림 파괴, 둘째로 축산을 위한 토지 이용, 셋째로 질소 비료나 합성 살충제, 제초제 사용, 넷째로는 끊임없이 폐기되는 식자재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온실가스를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산림 파괴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는 식물에는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들을 대량으로 벌목하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이산화탄소는 대기권으로 방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힘이 없습니다. 또 광활한 산림 파괴는 대규모 축산업을 초래합니다. 소의 집단적 사육은 다른 어떤 농업 형태보다도 훨씬 더 넓은 토지를 점유합니다. 그리고 소를 사육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소는 먹이를 소화할 때 되새김질을 하면서 트름을 뱉어내는데, 그 뒤에서 내뿜는 분뇨만이 아니라 트름하면서 내뿜는 그 가스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소의 그 개체수가 약 15억 마리라고. 또 그 밖에 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가축류로 양, 염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소에 의한 메탄가스 배출은 연간 약 20억 톤의 온실가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형 공장식 농업 이외에 또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요인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기계화, 대량 생산 시스템입니다. 그 기계화, 현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산품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죠.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1900년에 미국의 자동차 대수가 1900년에 4,000대, 미국 전체에 4,000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립식 그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미국의 자동차 생산은 아주 급속도로 증가해서 8년 후인 1908년에는 6만 5천 대, 4,000대였던 게 8년 만에 6만 5천 대로 증가했고, 그 다음에
또 2년 후인 1910년에는 20만 대로 증가했고 1920년에는 200만 대로 증가했고 그리고 2020년 약 3년 전의 통계 2020년도 통계로 지금 지구상의 자동차 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나 마찬가지 15억 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그 자동차만 굴러다니면서 매연을 내뿜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 산업을 이루는 철강 산업, 그 다음에 정유 산업, 그 다음에 도로 건설을 또 유발해서 그 각 분야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져옵니다. 자동차 사업은 또 다른 유발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동차가 증가하면 자동차를 세워놓는 주차장이 필요하죠. 미국에서는 도시 면적의 대체로 20%가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가 증가하고 도로가 혼잡해지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로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자동차 통행이 편리해지면 도로가 확장돼서 자동차 그 통행이 편리해지면 자동차 보유 대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한 거 멜장 도루묵입니다. 처음에 연북로 됐을 때 아주 한가하게 저 산보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연북로 꽉 차서 출퇴근 시간 되면 꽉꽉 메입니다. 애조로도 마찬가지. 그 도로 하나 생길 때마다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걸 전 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요즘 와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내연기관 차를 타지 말고 전기차를 탑시다 하고, 저도 전기차 타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기차 만들면 끊임없이 더 세련되고 아주 근사한 전기차를 선전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고 선전하는데, 그 전기차 만드는 거 그냥 어디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다 저 강판 생산해야 되고 뭐 온갖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 다 생산해야 되고 마찬가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져옵니다. 이런 모든 문제, 기후 위기의 최대의 원흉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그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추구하는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속적인 성장, 근래 와가지고 이게 유엔에서 만들어낸 말인데,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그런 말을 갖다 붙이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 이거는 사기입니다, 일종의. 제가 보기엔. 절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고, 태워야 하고, 폐기해야 하고.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세 가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는 세 가지의 전제 위에 성립이 가능하다. 첫째로 무제한의 생산, 둘째로 무제한의 소비, 셋째로 무제한의 폐기.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이런 무제한의
생산과 소비와 폐기를 우리가 계속하면 지구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도 무너집니다. 이러한 무제한의 폐기는 이 대기권에 끊임없이 다양한 독성 물질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면 우리 안에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각종 암과 폐질환, 심혈관 질환, 생식 관련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내는 오염물질은 하천과 바다를 파괴하고 육지를 사막화하고 토양 파괴를 일으키면서 생물들이 생존할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그 무제한 한도 끝도 없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이 경제 활동의 배경에는 근대 사회가 자초한 절도의 감각 상실에 있다고 봅니다. 절도의 감각을 상실합니다. 근대 계몽주의 사회는, 계몽주의 사조는 인간을 모든 종류의 초월과 전통과 신의 계시로부터 해방하고 인간의 본성, 즉 이성에 근거하는 규범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계몽주의 사조가 촉발한 프랑스 혁명은 만인이 추구하는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기를 추구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는 모든 대상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다른 어떤 존재의 속박이나 구속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한 이런 무제한의 자유는 방종을 동반합니다. 인간이 누리고자 한 무제한의 자유는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착취하는 자유로 군림하였습니다. 이 한도가 없는 자유의 질주는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과학적, 윤리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갔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절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누구도 자본주의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위험한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과도한 경제 성장은 지구 생태계의 유한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히 우리 인간이 버린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자원을 폐기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산해서 소비해서 폐기한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오늘날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있지만 이게 생산하는 그 속도에 되돌리는 속도가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후부터 인간은 불가능이 없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마크로의 세계에서는 지구 밖에 다른 천체로 우주선을 띄우고, 마이크로의 세계에서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벌레 먹지 않는 식물을 만들고, 곡식의 생산량을 몇 배로 늘리고, 인체의 장기 하나가 고장나면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이식하고,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그런 자아 도취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세상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인간이 스스로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멋대로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의 기계 문명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착각은 제한 없는 생산과 소비를 통한 성장을 계속 추구하게 하고 한없는 에너지 소비를 더욱 부추깁니다. 현대 문명은 더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와 성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갈수록 자동화를 추구하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모든 영역에서 최단시간에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등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무한정의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화력 발전에 의존해 왔는데, 온난화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는 대체 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은 발전 시설 건설과 또 운영과 또 폐로의 전 과정에서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방사능 재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터진 후에 독일은 1989년부터 체르노빌 사고 3년 후에 독일에서는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터졌을 때 독일 정부는 탈핵을 국가 정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꾸준히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진행하고 원전 폐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탈핵 결정 내린 2011년부터 12년이 지난 2023년 4월 15일 영시를 기해서 독일의 마지막 남아 가동 중이던 원자력 발전소 3기를 모두 세웠습니다. 모두 멈춰섰습니다. 독일의 원전 가동이 모두 중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그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계의 흐름을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은 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세계자연기금 그리고 영국 동물학회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살아있는 행성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세계 야생 척추 동물의 개체 수가 6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뮌헨 공과대학의 연구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독일의 숲과 초원에서 곤충 집단을 연구한 결과 그 곤충들의 약 5분의 4가 사라졌다. 영국에서도
197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경지와 텃밭 등에 흔했던 나비들이 줄어들어서 개체수를 조사해 보니까 46%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4.6%가 아니라 46%가 감소. 왜 이렇게 곤충들이 급격히 감소되고 새들의 그 개체수가 줄어들까? 곤충이 사라지면 곤충을 먹고 사는 새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새들이 줄어듭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인간은 농경지, 도로, 주거단지, 공장, 주차장, 골프장, 쇼핑센터 등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광활한 그 새들의, 곤충들의 서식지를 다 갈아엎었습니다. 열대우림은 지금 하루 평균 약 200제곱킬로미터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이 곤충들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멸종 원인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런 그 인간들이 추진하는 각종 토목공사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아니라고 해요. 더 치명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DDT라는 말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DDT 잘 아실 겁니다. DDT라는 그 화학물질은 2차 대전 당시 아시아에서 싸우는 그 연합군들, 미군들이 말라리아 모기에 이렇게 물려가지고서 애를 먹다가 그 말라리아 모기 방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DDT였습니다. 이 DDT는 곤충의 신경계를 공략을 해서 이 DDT에 접촉한 그 곤충은 그냥 신경이 마비가 와가지고 실룩실룩거리고 떨고 발작을 일으키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미군이 이 DDT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 DDT를 방구석에 뿌리면 벌레들이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6.25 전쟁 때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피난민들에게 미군은 DDT를 완전히 갖다 말이에요. 완전히 밀가루 뿌리듯이 뿌렸습니다. 이 DDT와 유사한 물질들을 유기염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가격이 저렴하면서 살충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벌레를 쉽게 제거할 수 있으니까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고, 그래서 처음에 농민들은 멋모르고 이걸 아주 환영했습니다. 근데 19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프랑스의 양봉업자들이 그 이미다클로프리드라는 새로운 살충제가 뿌려진 해바라기 그 밭의 주변에 꿀벌들이 집단적으로 죽어간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미다클로프리드라는 살충제는 DDT와 같은 그 비슷한 성분으로 곤충의 뇌를 공격하는 신경 독소인데 DDT보다도 7,000배나 더 강력한 그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2006년부터 2007년 그 사이에 2006년 7년 사이에 북아메리카의 모든 꿀벌들의 군집 가운데서 3분의 1인 80만 그 개가 1년 사이에 사라졌고 그 다음 해에도 거의 비슷한 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꿀벌들의 죽음은 농민들이 그때 북미주의 농민들이 어떤 종류의 옥수수 씨를 뿌린 그 데서 일어났는데
그 옥수수 씨를 뿌린 그 옥수수 씨는 거의 예외 없이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그 물질 DDT와 유사한 살충제로 그 살충제로 코팅이 된 씨앗이었습니다. 그 옥수수 씨앗을 이렇게 그 살충제로 코팅을 해서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땅에 뿌려져서 그 수분과 이렇게 수분에 접하면 그 코팅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씨는 이제 싹이 터서 이렇게 자라는데 그 DDT 비슷한 그 성분을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죠. 그 독소를 빨아들이면서 그 옥수수가 자라는데 그 독소는 식물 전체, 옥수수 전체로 퍼져서 해충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 독소로 오염된 옥수수 꽃을 찾아와서 꽃가루를 묻히고 가는 벌들이 다 그 독소에 감염돼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의 어떤 연구진은 이 네오티코티노이드라는 그 화학 물질이 꿀벌의 항법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꿀을 채취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는 그 길을 항법 장치가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유럽 의회는 이 꽃이 피는 작물에 이 네오티코티노이드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금지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영국도 2013년에 이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그 정부 승인을 받은 해충 퇴치용 화학 물질이 미국에서만 약 900종이 되고 EU에서는 약 500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국 서섹스라는 지역에서 벌집에 저장된 그 꽃가루와 꿀 속에 함유된 농약 농도를 조사하면서 살균제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꿀벌이 모은 꽃가루를 조사하니까 최소 3가지, 많으면 10가지의 농약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른 연구자들도 벌이 모아온 꿀과 꽃가루에서 많은 농약 성분을 발견했고 거의 예외 없이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벌의 먹이 창고에는 살충제 83가지, 살균제 40가지, 제초제 27가지, 진딧물 제거제 10가지 등 160가지의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뭣도 모르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구를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절단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 봄에 14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꿀벌이 집단 폐사해서 과수원 농가의 농민들이 이제 꿀벌 대신에 일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어떤 농가에 신부님 부모님 댁에 갔더니 그 부모님이 요새 그 밭에 나가시냐 그랬더니 밭에 매일 나간다고. 이미 뭐 이렇게 80인 되신 분들인데 뭐 그렇게 많이 하시라고 하니까 요새 이 꽃가루 수정을 해야 되는데 꿀벌들이 일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꿀벌은 우리 식물 전체의 70%의 수정을 감당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꿀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들이 못 살아요. 식물들이 못 살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거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창조해내지 않았습니다. 생태계 안에 고도의 연결망과 관계성으로 연결되고 공존하는 피조물들은 우리가 멋대로 부리고 짓밟아도 되는 우리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이 세상이 영원히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신화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경제적 이윤을 동반하는 발전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그런 망상이 인류의 뇌리에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자연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이런 야만이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자신의 치유력이나 또는 면역력까지 앗아갔습니다. 인류는 점점 더 여러 종류의 암이나 또는 호흡기 질환, 메르스, 사스, 코로나 등 이런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면역력 상실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계의 다른 식구들, 동지들을 지금까지 너무나 무지하게 이렇게 짓밟고 파괴해 온 그런 탐욕과 오만을 우리는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지구, 누이인 지구에 끼친 폭력을 겸허하게 사죄하고 속죄하는 자세로 화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대체 불가능한 지구를 더 이상 훼손하고 고갈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회심과 결단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땅과 강을 온갖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오염시키지 말고 숲을 제초제와 살충제로 파괴하지 않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제 제주 출신 어떤 수녀님 이야기, 이 수녀님은 지금 로마에 살고 계십니다. 총원이, 이 제주 출신 수녀님이 카리타스회 총장이 되셔가지고 로마에 살고 계시는데, 그 수녀님 말씀이 그 수녀원에서 수녀원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조그마한 뒤에 텃밭이 있는데 주방 담당 수녀님이랑 며칠 이렇게 음식 찌꺼기가 남은 그거를 땅 속에 한 곳에 이렇게 묻었다가 얼마간 지난 후에 그걸 퇴비로 만들어서 나무에 이렇게 거름으로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거의 열매가 열리지 않던 레몬 나무에 그 퇴비를 준 다음에 레몬이 주렁주렁 가득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좀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인간을 살리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한없이 생산하고 한없이 소비하고 한없이 폐기하는 이 무절제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절제는 현대 청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살아야 하는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옷까지 훌훌 벗어 던지고 가출하신 프란치스코 성인, 그분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지구에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사실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옛날에 1년에
몇 차례 제사 때나 겨우 그 맛볼 수 있었던 고기를 매일 소비하고 고기로 배를 채우는 우리를 보고 프란치스코 성인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그 찬미 받으소서 회칙에 회개하라고, 그 어떤 회개냐? 우리는 생태적 회개를 해야 된다. 생태적 회개를 하자. 그것이 그분의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